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서울은 이미 전쟁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지하를 보더니 세계가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가 경악한 서울의 지하시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도쿄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22살 나카무라 세라피나예요. 저는 아버지의 거대한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도쿄에 있는 저희 회사 건물 50층이었죠. 도시의 불빛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분노밖에 느낄 수 없었어요. 아버지 나카무라 씨가 방금 최신 사업 결정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해고하려는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항의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을 해고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컴퓨터에서 고개도 들지 않으시면서 사업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루미너스 캐피털을 인수한 건 이익을 내기 위해서지 자선단체를 운영하려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22살이고 도쿄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가족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그 일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카무라 가문은 일본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 최근에 루미너스 캐피털이라는 대형 영국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가족이 있는 진짜 사람들이라고 항변했어요. 음식이 필요한 아이들과 살 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감정은 사업에서 저를 약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면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옆에는 펜버튼 씨가 서 있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영국 사업가였죠. 그가 고급스러운 영국 억양으로 제 아버지 말씀이 완전히 옳다고 말했어요. 성공한 사업가들은 감정이 이익에 방해가 되도록 두지 않으며 아마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저의 마지막 참을성을 건드렸어요. 얼굴이 분노로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는 성공한다는 게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거라면 성공하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몸을 돌려서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어요. 아버지와 펜버튼 씨가 충격을 받은 채로 저를 바라보며 남겨두고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펜버튼 씨가 감정적인 일본 사람들은 항상 국제 사업에서 실패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이 아버지가 하신 어떤 말보다도 더 아팠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저를 슬프게 만드는 대신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을 꾸리고 한국 부산행 비행기표를 바라봤어요.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더 중요한 의미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대신 도움을 주는 다른 방식의 사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침실 창문을 통해 도쿄를 바라보면서 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에서 거의 들킬 뻔했어요. VIP 라운지에 앉아서 잡지 뒤에 숨으려고 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펜버튼 씨가 짜증난 표정으로 제 아버님이 저를 찾고 계신다고 말했어요. 그가 계속해서 도망가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며 제가 사업하기에는 너무 미성숙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똑바로 일어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며 아마 제가 미성숙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무정하지는 않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빠르게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은 처음이었지만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몇 시간 후 저는 한국 부산의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처음으로 느낀 건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였어요. 도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서두르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빠르게 걸어 다녔어요. 하지만 여기 부산에서는 사람들이 더 여유롭고 친근해 보였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즉시 서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저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기사님이 처음 한국에 왔는지 물어보시고 한국이 아주 아름답다며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택시 기사님의 열정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일본에서는 택시 기사님들이 항상 정중하지만 격식을 차렸거든요. 이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도시를 지나면서 저는 창문에 코를 대고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웃고 크게 이야기하는 컬러풀한 시장들, 카트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가족들을 봤어요. 모든 것이 너무 살아있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어요. 택시는 자갈치 어시장이라고 불리는 전통시장에서 멈췄어요. 온라인으로 읽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보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신선한 생선, 채소 그리고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온갖 종류의 한국 음식을 파는 수백 개의 상점들이 있었어요. 시장을 걸어 다니는데 한 한국 할머니가 저를 부르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시고 김치를 먹어보라고 권해주셨어요. 주름이 가득하지만 친절한 얼굴을 하시고 따뜻함으로 반짝이는 눈을 가진 할머니가 제가 맛볼 수 있도록 작은 접시에 김치를 내밀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권하는 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 진심 어린 것 같아서 먹어보기로 했어요. 김치는 맵고 시큼했고 제가 지금까지 맛본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눈에서 약간 눈물이 났지만 정말 좋았어요. 저는 아는 몇 안 되는 한국어 단어 중 하나인 맛있다는 뜻의 말을 사용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할머니가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시며 좋다고 하시면서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시장을 탐험하고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며 보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일본 사람인지 부유한 가정 출신인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저를 대해주었어요. 그날 저녁 작은 호텔 방에서 한국 프라이드 치킨을 먹으면서 부산 항구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는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바로 평화로움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옳은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보낸 그 다음 며칠은 어떤 대학 수업보다도 사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오전에는 다른 동네들을 탐험하고 오후에는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그들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4개의 테이블만 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김 씨를 만났어요. 그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셨지만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번역 앱을 통해 그분이 사업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과 서비스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장에서 수공예품을 파시는 박 씨도 만났어요. 박 씨는 동네의 다른 여성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박 씨가 우리가 서로 도우면 모든 사람이 더 강해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친환경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작은 회사를 시작한 대학생 영호도 만났어요. 환경에 해로운 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대신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기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가 돈을 벌고 싶지만 그것이 지구를 해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분들은 제가 일본과 영국에서 알고 있던 사업가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이익보다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공동체 환경 그리고 서로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주거 지역을 걸어가는데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를 따라가니 작은 집이 나왔고 시장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최 씨라고 하시는 그 할머니가 신나게 저를 불러서 와서 한국 밑반찬을 만드는 걸 보고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최 씨 할머니의 부엌은 작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한국 사람들이 식사할 때 먹는 작은 반찬인 반찬을 만들고 계셨어요. 절임 채소 양념한 시금치 무친 콩나물. 그리고 모두 보기에도 냄새도 환상적인 적어도 10가지의 다른 요리들이 있었어요. 최 씨 할머니가 할머니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아주 오래된 레시피로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최 씨 할머니가 반찬을 작은 용기에 담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요리들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자연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고 편리한 음식 옵션을 찾고 있었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가공되었고 화학물질로 가득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최 씨 할머니께 이 요리들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 봤어요. 최 씨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배우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한국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도쿄에 있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유키에게 전화했어요. 유키가 혼란스러워하며 한국 음식을 팔려고 학교를 그만둔다는 건지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나셨을 것 같다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직 아버지는 모르신다고 인정하면서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고 설명했어요. 사람들을 연결하고 문화를 공유하며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유키가 잠시 조용하다가 제가 몇 년 만에 가장 행복해 보이며 아마 뭔가 괜찮은 걸 찾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최 씨 할머니는 저에게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고 단순히 요리법뿐만 아니라 각 요리에 담긴 이야기들도 가르쳐 주셨어요. 최 씨 할머니가 양념한 시금치 그릇을 가리키며 이 요리는 증조 할머니가 전쟁 중에 고기가 없을 때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고기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을 정도로 채소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모든 것을 인스타그램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컬러풀한 반찬 요리들의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 글을 썼어요. 최 씨 할머니와 함께 요리를 배우고 한국의 다른 지역들을 탐험하는 제 모습의 사진들을 공유했어요. 놀랍게도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제가 보여주는 진정한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 생활과 음식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에밀리라는 젊은 영국 여성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에게 연락했어요. 에밀리는 제 여정을 팔로우해온 음식 블로거였어요. 에밀리가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좋다며 단순히 유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협업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에밀리는 제가 정말 필요로 하던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창의적이었으며 음식 문화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또한 제 새로운 철학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화상통화 중에 구독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지 제안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매달 정통 한국 반찬 박스를 받을 수 있고 레시피 카드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자고 했어요.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사업 경험이 없고 확실히 아버지 방식으로 사업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어요. 에밀리가 바로 그래서 이게 성공할 거라고 말했어요. 제가 마음과 진정성으로 사업에 접근하고 있으며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은 진짜 연결과 의미 있는 경험에 목말라 한다고 설명했어요. 저희는 작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는 최 씨 할머니와 다른 지역 요리사분들과 함께 반찬 박스를 준비하고 에밀리는 마케팅과 국제 배송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저희 회사를 하트 오브 코리아라고 이름 지었고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이야기와 문화를 공유하는 데 집중했어요. 첫 달에 저희는 50개의 박스를 팔았어요. 고객들이 너무 좋아해서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후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달에는 500개의 박스를 팔았어요. 여섯 번째 달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대기 명단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은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기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고객들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 일본 여성이 제 반찬이 작년에 돌아가신 한국인 할머니를 생각나게 하며 할머니의 기억을 되살려 주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도쿄의 한 사업가가 제 건강한 한국 음식을 달 동안 먹고 나서 몇 년 만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느끼고 있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성공을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일본의 누군가로부터 인스타그램에 거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 우리 음식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더 나쁜 건 일본의 몇몇 경제뉴스 웹사이트들이 저를 비판하는 걸 봤어요. 그들은 제가 일본의 유산을 버리고 있으며 가족의 명성을 창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어요. 비판은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몇몇 화가 난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중요했어요. 한국에서 8개월을 보낸 후 저는 하트 오브 코리아를 일본으로 확장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어요. 사업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지만 떠났을 때와는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최씨 할머니가 특별한 송별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그냥 관광객 소녀로 왔지만 이제 한국의 마음을 가진 사업가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사귄 모든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저녁 식탁에서 저는 감사함에 벅차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성공이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성공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퍼뜨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도쿄공항에 도착했을 때 큰 놀라움을 받았어요. 딸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떠났을 때보다 더 늙어 보이셨고 눈빛이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 제가 오늘 돌아온다는 걸 아셨는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도망가서 가족을 창피하게 만든 것에 화가 났었지만 고객들의 댓글을 읽고 제가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지 보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차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 최씨 할머니에 대해서, 하트 오브 코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새로운 이해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마침내 사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국에서 3,000명의 사람들을 해고했을 때 그냥 사업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제 말이 옳았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진짜 가족이 있는 진짜 사람들이었고 불필요하게 그들을 다치게 했다고 인정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사업 결정에 대해 사과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제 한국 친구들이 아버지가 잊고 있던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며 제가 가르쳐 준다면 저에게서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몇 달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도쿄의 하트 오브 코리아의 첫 번째 실제 매장을 열었고 최씨 할머니가 성대한 개점식을 도와주시기 위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매장은 음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위해 온 고객들로 항상 가득했어요. 에밀리가 사업 확장을 도와주기 위해 도쿄로 이사왔고 더욱 놀라운 것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사무실에서 저에게 무례했던 영국 사업가 펜버튼 씨였어요. 펜버튼 씨가 겸손하게 사과드려야겠다고 말했어요. 제 사업 성공에 대해 듣고 제 접근 방식에 대해 읽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제가 문화를 넘나들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말했어요. 더욱 놀랍게도 아버지는 제가 가르쳐드린 것을 바탕으로 전체 회사를 재구조화하셨어요. 단순히 이익에만 집중하는 대신 직원들과 지역 사회를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로 성공을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행복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고객들이 더 신뢰하게 되어서 회사는 실제로 이전보다 더 수익성이 좋아졌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1년 후 저는 새로운 사무실에 서서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허하거나 화가 나지 않았어요. 자랑스럽고 희망적인 기분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부산에 있는 최씨 할머니의 작은 부엌에서 할머니 에밀리, 그리고 제가 함께 요리하는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고객이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에는 음식이 문화 간의 다리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마음과 성공 둘 다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다음 미팅을 준비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10개의 더 많은 나라의 하트 오브 코리아 매장을 여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각각의 매장은 지역 요리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들의 전통 음식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최고의 사업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마음씩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훈을 가르쳐준 한국에 감사했어요. 미팅으로 걸어가면서 최씨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한국어 표현을 속삭였어요. 사랑해라는 뜻의 그 말을 한국에게, 제 가족에게, 제 친구들에게, 그리고 사업과 마음이 완벽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미래에게 했어요.